3달 전 오늘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했던 것 같죠? 세 달 후 오늘 기억날까요? 그러니 우리 조금 지나면 잊힐 일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기로 해요. 내일 리트 시험 보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저의 경쟁자 분들이시겠지만 모두 선방하기로 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6장 종차별주의를 보도록 할게요. 제6장 오늘날의 종차별주의. 동물의 방에 대한 옹호, 합리화, 그에 대한 반론과 이를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진 발전. 우리는 인간이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어기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인간 아닌 생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떻게 서구의 사상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종차별주의적 관행이 유지되고 촉진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살펴보고 동물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데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와 변명을 살펴볼 것이다. 일부 동물 착취 옹호 논변은 이 책이 취하는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동물 해방을 저지하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 장은 앞 장의 연속으로 앞에서 우리들이 성서나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 역사를 갖는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대인은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동물이 처한 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박애심, 매우 선택적인 입장에서의 박애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우리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인간 아닌 생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용인하는 근본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언제나 침식당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폭로하고 비판해 보아야 한다. 동물에 대한 착취를 없애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2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동물에 대한 서구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타파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동물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어렸을 적에 형성된다. 이러한 태도는 어렸을 적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지배를 받는다. 매우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동물 고기를 즐겨 먹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그러다가 고기가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부모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아이들은 육식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최초에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건 주목해야 할 점은 먹고 있는 것이 죽은 동물의 몸뚱이라는 사실을 알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물 고기를 먹는 습관과 더불어 형성된 편견, 이는 사회적 동조를 유도하는 온갖 압력을 통해 강화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편견에서 벗어나 의식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한편 아이들은 자연스레 동물을 사랑하며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개와 고양이, 껴안고 싶은 느낌이 드는 동물 인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갖는 동물에 대한 태도의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 한 가지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양자는 나누어진 채 조심스레 공존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두 가지 태도가 갖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갈등하는 것은 거의 없다. 얼마 전까지도 아이들은 동물, 특히 늑대가 인간의 교활한 적으로 묘사되는 동화를 들으며 성장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컨대 재치있는 영웅이 늑대가 잠들어 있을 동안 배에 돌을 넣고 꿰매어 그 무게로 늑대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된다는 식으로 행복하게 결말이 맺어진다. 이 경우 아이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며 함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은 동요를 부른다. 세 마리의 눈먼 쥐, 그 쥐들이 어떻게 뛰어가는지 보세요. 쥐들은 모두 농부 아내의 뒤를 따라 뛰어갔는데 농부의 아내는 고기용 칼로 쥐들의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장면 지금껏 본 적 있나요? 세 마리 쥐가 당한 일 같은 거요. 이러한 동화와 동요를 듣고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배우는 것과 먹는 것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동화와 동요는 구식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 국한해 보자면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온통 달콤하고 밝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먹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둘러대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응 방식 중 한 가지다. 동물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은 식용으로 먹지 않는 동물들에게로 향해져 있다. 즉 그들의 애정은 개, 고양이 그리고 다른 애완동물들에게로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들은 도시 또는 교외의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동물들이다. 꼭 껴안고 싶은 느낌이 드는 동물 인형은 돼지나 소가 아니고 곰이나 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림책,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TV쇼에서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 둘러대기는 사실상 아이들에게 현대 축산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하는 시도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우리가 제3장에서 검토했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잘 알려진 홀마크의 책 동물농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아이들은 암탉, 칠면조, 암소와 돼지들이 모두 새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새장이나 우리 또는 마구간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게 된다. 책 본문에는 돼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진흙에서 구르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댄다고 쓰여 있고 암소는 꼬리를 흔들어 대며 풀을 뜯으며 음매하는 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쓰여 있다. 영국의 레이디버드 시리즈의 베스트셀러인 농장과 같은 책 또한 아이들에게 전원 생활이 소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 책은 암탉이 병아리들과 자유롭게 과수원을 뛰어다니며 다른 모든 농장 동물들도 여유로운 장소에서 새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이런 책을 어릴 적에 읽음으로써 가축들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 죽어야 하긴 해도 적어도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어릴 때 형성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아동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문학 장르에서는 용감한 공주가 위험에 처한 왕자를 구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독점했던 활동적이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주제로 잔혹성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섬뜩한 내용을 피하면서 동물을 우리들의 흥미거리나 식탁에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귀엽고 조그마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물로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무시키는 그림책이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채식주의자가 아닌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동물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가족 식사를 망칠 것을 우려하여 아이들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악하게 되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동물 고기를 얻으려 할 경우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친구의 아이가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직감적인 반항은 비채식주의자 부모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한 고기를 먹지 않으면 크고 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영양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져서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보다 아이들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목가적인 환경에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장소가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책을 읽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그와 같은 장밋빛 이미지를 평생 바꾸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자신들이 먹는 동물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교외에는 목장이 없다. 또한 시골길을 운전할 때 살펴보면 들에 나와 있는 동물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목장 축사만 많이 보이는데, 우리들 중에서 저장 창고와 영계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중매체 또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중 계도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TV는 야생동물들은 사로잡혀 촬영을 하기 쉽도록 좀 더 제한된 공간에 풀어 놓아지기도 하며, 따라서 말 그대로 야생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야생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밤 방영한다. 하지만 집약적 축산에 관한 영상의 경우는 농업 및 식량 생산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혹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그친다. 일반 시청자는 닭이나 육용 송아지의 생활보다 치타와 상어의 생태를 더욱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TV를 시청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축 정보를 대부분 유료 광고에서 얻게 된다. 유료 광고는 소시지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돼지나 캔에 담겨지길 원하는 참치가 나오는 익살스러운 만화로부터 육개가 사육되는 환경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문은 이보다 조금 낫다. 그럼에도 그들의 인간 아닌 동물들에 대한 취재는 예를 들어 동물원의 새끼 고릴라의 탄생과 같은 인간에게 흥미로운 사건이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을 다루는 경우에 국한된다. 수많은 동물들의 움직임 자유를 박탈하는 축산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동물해방운동 진영에서는 연구소의 악명 높은 실상을 한두 가지 폭로한 바 있는데,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동물 실험에서 자행되는 일들 또한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일반인들이 실험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전문적인 저널에 싣는데, 그것도 실험을 하다가 특별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만 이를 매체에 공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들은 대부분의 동물 실험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물해방운동이 매체를 통해 범국가적인 주목을 받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대중들은 발표된 실험 결과조차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라는 사실마저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동물 실험이 정확히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중들이 아직도 동물 실험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체로 연구시설은 살아있는 동물이 실려 들어가고 죽은 동물이 실려 나가는 과정을 대중들이 거의 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준적인 실험용 동물 사용에 관한 교재는 대개 연구시설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시신이 보통 폐기물과 다름없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경우 연구센터나 학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평가가 좋아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종차별주의자들의 첫 번째 방어선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돌파된다. 몰랐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사할 맛이 나지 않으니 아무 말 하지마는 어떻게 그 저녁 식사가 차려졌는지를 말해주려고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다. 심지어 전통적인 가족 농장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규모 농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실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마저도 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나쁘지 않다던가
정부가 동물복리단체가 이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에 집착한다. 몇 년 전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원장이면서 서독에서 가장 공공연하게 집약식 축산에 반대하는 베르나르트 그르지맥 박사는 이러한 축산 방식에 대한 독일인들의 무지를 또 다른 형태의 잔혹성, 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잔혹성에 무지했던 이전 세대의 독일인들에 비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서 무지의 주요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력보다는 양심의 부담이 생겨 책임감을 느낄 어떤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집약식 축산 농장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었건 결국 그 희생 대상이 우리 집단의 성원이 아니라는 안도에 또한 무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동물들이 잔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믿기 위해서 동물복리단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경우 마음이 편해진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는 체계를 갖춘 동물보호단체가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미국 인도주의 협의회, 미국 인도주의 협회가 있다. 영국에서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집단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만 하다. 이와 같은 단체들이 이 책의 제2장과 제3장에서 서술한 바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물복리단체가 가장 중요한 형태의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여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역사적인 것이다. 창립 당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와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는 과격한 집단들로 그 당시의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앞질러 갔다. 현재와 같이 당시에도 그들은 수많은 극악한 학대의 희생양이었던 가축에 대한 학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동물학대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재력을 갖고 회원수가 증가하고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서서히 자신들의 급진적인 정신을 상실하였으며 체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관료, 사업가, 과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동물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동물을 식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데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창립자들을 고무했던 동물 착취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의 칼은 무뎌지게 되었다. 협회는 사소한 개혁을 위해 근본 원칙을 수없이 양보했다. 그들은 조그마한 개선이 아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에 비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동물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중들을 안심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동물복리재단의 재산이 늘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동물복리협회들은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설립되었다. 이러한 법제상의 지위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자선단체로의 등록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직 정치활동만이 동물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있다. 어떤 단체가 육류 제품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 운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대규모 단체들은 대부분 자선단체로서의 지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잔혹한 처우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대신 유기견을 거두어 들인다든가 개인의 이유 없는 학대를 고소한다든가 하는 안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어느 시점부터 주요 동물 복리 단체들은 가축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직원들이 도시 출신이며 이로 인해 돼지나 송아지보다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떠하든 현세기 대부분을 통해 전통적인 동물복리재단이 펴낸 문헌과 홍보활동은 개와 고양이, 야생동물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동물복리라는 이념을 정의와 도덕성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둔 지향해야 할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를 너무나도 귀여워하는 상냥한 부인들에게나 어울리는 태도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 최후의 10년 동안에는 변화가 있었다. 첫째, 수많은 새롭고도 훨씬 급진적인 동물 해방 단체들과 동물 권리 단체들이 등장했다. 대중들은 이들 새로운 단체들, 그 당시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었던 일부 기존 단체들과 함께 단체들로 인해 집약적 방식의 가축 생산, 실험실과 동물원, 서커스, 사냥 등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잔혹한 처우 방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됨으로써 더욱 많은 기존의 단체들, 예컨대 영국의 RSPCA 그리고 미국의 ASPCA와 미국의 인도주의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가축과 실험용 동물들에 대한 학대에 대항하여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집약적 방식으로 생산된 송아지, 고기, 베이컨, 계란과 같은 생산품에 대한 거부 운동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잘 드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란, 생선, 고기를 정말 먹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드시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식성을 바꿨거든요. 근데 다시 30대 중반에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는 원래 육식을 별로 즐기지 않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노래 좋죠. 지금 있는 위치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어느 장소와 시간에 계시든지 지금 여러분이 위치한 곳이 바로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시공간에 계신가요? 그럼 출발지를 좀 잘 다져볼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0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02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